안녕들 하십니까? 예. 자, 원서 접수 다 마감하셨죠? 원서도 받으셨고, 수험번호도 나왔고. 이제, 28회 시험 이제 원서 접수자가 되신 거죠. 그렇죠. 접수자. 접수자하고 응시자는 틀립니다. 그리고 합격자도 틀립니다. 이게, 그게 다 일치하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조금 마무리 잘 하시면, 좀 가능하죠. 220페이지 할 차례인가요? 이제 어림셈법하고 이제 비율분석법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요, 현금 흐름이 있죠. 요거 해서 몇 가지 있냐면 5가지 있어요. 그죠? 현금 흐름이. 가능 총소득이 있고요. 유효 총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세전이 있고, 세후 있어요. 이 현금 흐름을, 그 중에서 이제 요 세후 있죠. 요거를 이제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게 그게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이거란 얘기죠.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인데 요 현금 수지 있죠. 얘를 뭐 한다고 그래요? 제목이잖아요. 네? 할인 현금 수지. 현금 수지를 할인해서 분석하는 방법. 요때 이 현금 수지가 요거예요. 세후. 얘네를 이제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애초에 내가 투자한 지분하고의 크기를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고, 제목이 어림셈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보유 기간 중에 여러 해의 수익을 기초로 하는 게 아니라 첫 해 발생한 수익이 있죠. 1년 동안에 발생한 요 흐름이 있으면 요거를 승수하고 수익률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기만 갖고 투자 판단하는 거예요. 크기만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으로 뭐를 놓자고 그랬어요? 승수법을. 오른쪽으로 뭐를? 그렇게 해서 이제 비교할 수 있으면 되죠. 공식을 우리가 구하는 방법은 조소득, 요거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조소득이라고 얘기하는데, 조소득 승수는 승수 앞에 있는 요 조소득이 있죠. 네, 이게 분모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조소득은 무슨 투자액? 네? 총투자액, 총투자액. 그러면 순소득 승수가 있죠. 그럼 순소득 승수는 역시 승수 앞에 있는 애가 일로 가는 거예요. 얘도 무슨 투자액? 아니, 요 원리만 갖고 있으면 공식이 완성이 되잖아요, 공식이. 이쪽에 4개가 정리가 되면 역수가 뭔지만 알면 분모 분자가 바뀌니까 8개 공식을 다 기억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있죠. 얘도 승수 앞에 있는 애가 일로 가니까 얘는 뭐? 세전 세후는 무슨 투자액? 그럼 여기 지분 투자액. 그러면은 여기 세후? 여기가 세후가 되겠고요. 여기가 무슨 투자액? 그래서 4개가 우리가 이제 정리가 됐을 때, 자, 가장 대표적으로 순소득 승수의 역수가 뭐예요? 순소득 승수의 역수가 종합환원율, 종합환원율. 그러면 얘는 여기가 뭐가 들어가고요? 그쵸?
네, 여기 있는 세전현금수지 승수가 역수가 뭐겠어요? 이게 세전수익률인데 통상 얘를 지분 배당률 또는 지분 환원율 이렇게도 불러요. 그럼 뒤집어지니까 여기가 무슨 투자해? 여기가 뭐? 세전. 세후는 여기가 지분, 여기가 세후. 역수를 알면. 그렇잖아요? 얘 역수가 뭐예요? 조소득 승수. 그게 총자산 회전율이에요. 얘는 재무 비율인데 얘하고의 역수관계가 수립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성할 때 그러면 이제 한쪽의 논리를 정리하고 역수관계의 의미만 알면 여기 8개에 대한 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서 대입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촬영이 좀 뭐한데 그래서 9시까지 입실 아니에요. 9시까지. 9시 반부터 시험 있잖아요. 네. 9시 10분이면은 자소패 지표가 붙는다고 그랬죠. 그럼 자기 자리 찾아가지고 외운 걸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얘를 한번 이렇게 투르륵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응? 거기다가 적을 때 이것도 같이 적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언제 이걸 다시 적어서 이걸 해요. 그렇죠? 그러면 얘 여기 순 있잖아요. 가만히 보시면 여기 위에 총이 들어가죠. 그럼 얘가 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응. 얘 밑으로 뭐가 들어가면 총이 들어가면 걔가 얘예요. 위에가 위치가 틀리면 위치만 조절하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전이 있죠. 요 위에 뭐가 들어가면 지가 들어가면 그건 얘가 얘기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지가 들어가면 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응? 그럼 이거 다 적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연습 삼아서 한번 이렇게 쭉 해본 거예요. 적고 난 다음에 시험지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받으면 바로 옮겨 적으면 돼요. 바로 옮겨 적는 거 갖고 감독관이 뭐라고 얘기 안 해요. 왜 내 머리 잊어먹을까봐 빨리 옮겨 적는 거라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해놓고 가장 운이 좋았던 사람이 가로놓기 나왔을 때 적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적어놓고. 그러니까 일단 요거 공식 정도는 인식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조소득 승수가 있고 순소득 승수가 있으면 어느 게 커요? 얘를 빼고 얘기해 보세요. 어느 게 커요? 이게 크죠. 이게. 그렇겠죠. 왜 얘가 크겠어요? 왜 얘가 커요? 얘가 수익이 작으니까. 가령에 서 이런 거잖아요. 총 투자액이 10억이에요. 조소득이 2억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를 빼줘야 돼요? 공실. 그 다음 뭐 빼야 돼요? 영업경비. 이거 빼야 되잖아요. 그죠? 빼야 되는데 공실이 만약에 2천이고 영업경비가 8천이라는 거예요. 그럼 1억이 빠지겠죠? 빠지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순소득이 1억이고 얘가 10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는 10을 2로 나눴으니까 5가 나오죠. 그럼 얘는 요걸 가지고 이거 회수할 때까지가 5년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1분의 10이니까 이게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거 회수할 때까지가 10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수익이 작으니까 승수가 커지겠죠. 승수가 커진다는 얘기는 자본의 수익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본의 수익기간은 긴 게 좋다, 짧은 게 좋다. 그렇죠. 짧은 게 좋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자본 회수 기간을 얘기를 하면 얘를 얘기를 해요. 순소득 승수를. 그건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중개업자분들이 이제 물건을 받아가지고 이런 이제 지역신문에 광고할 때 보면 그때 내는 자본 회수 기간은 얘를 기준으로 해요. 이게 수익이 크니까. 근데 투자자 입장은 틀리잖아요. 투자자 입장은 최소한의 공실과 경비를 감안한 이 수익을 가지고 회수 기간을 산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통상 얘를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세전하고 세후를 비교하면 어느 게 크겠어요? 얘를 빼고 얘가 클 거 아니에요. 얘가. 아니 얘가 수익이 더 작잖아요. 제일. 그죠? 제일 수익이 작게 나왔더니 이게 재작년 시험 문제가 그거 있다고요. 얘하고 비교하면 얘가 승수가 큰데 얘하고 비교하면 얘가 승수가 크다고.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답을 맞추게끔 그냥 해준 거예요.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고 이것도 물어봤어요. 총투자액이냐 지분투자액이냐 이거 있죠. 네. 세전하고 세후만 무슨 투자액? 그것만 지분투자액이에요. 그죠? 그것도 알려줬잖아요.
여기 있는 순영업소득은 총투자액에서 발생하는 수익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공제해요? 부채 서비스를 공제하잖아요. 그러면 내 돈하고 은행 돈하고 같이 들어가서 벌어들인 수익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은행하고 나하고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은행을 준 거예요. 은행 거 주고 나면 이게 이제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라고요. 이게 요 세전은 지분에 대한 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대가? 지분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여기는 다 무슨 투자액이에요? 다 지분이란 말이에요. 지분. 그러니까 세전과 세후가 있는데 지분이 아니라 총투자 이런 거 나오면 다 틀린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지분이 들어가 있는데 뭐 순영업소득, 조소득 이런 거 나오면 틀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시험상에서 가끔 이거 이제 계산하는 거 이제 물어볼 때도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준 것도 있어요. 총 투자액이 100억, 순영업소득이 10억. 그러면은 순소득 승수가 얼마겠어요? 총 투자액이 100억, 순영업소득이 10이면, 10억이면 10일 거 아니에요. 그게 답이었어요, 12. 그러니까 그거는 뭐를 알면, 공식을 알면, 어떤 거다는 것만 알면 바로 찍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게. 복잡하게 여러 개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버려도 되겠지만, 간단한 논리는 계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네? 그리고 지난번에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저기 있는 순소득 승수가 10이 나오죠. 그죠? 네, 그러면은 종합환원율도 몇 프로 나와요? 10% 나와요. 그쵸? 몇 프로? 10% 나오는 거예요. 근데 출제자가 이제 어디까지 줬냐면,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있죠? 네? 세전. 얘가 10이면, 지분 배당률이 있죠? 세전 수익률. 얘도 10이 나와요, 안 나와요? 얘가 10이면. 10이면 나와요. 네? 네, 10이면. 무슨 얘기냐면, 지분이 6억이고요. 세전이 만약에 6천이라고 그러면, 그쵸? 세전 현금 수지고 지분 투자액이라고 그러면, 6억에 대한 6천이면은 몇 프로 나오겠어요? 10%. 요게 지분 배당률. 그 다음에 반대로 승수 얘기했을 때, 이게 세전이고 얘가 뭐? 지분이면, 세전이 이제 6천이고 얘가 얼마? 6억이면, 나누면 얼추 어떻게 돼요? 10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문으로 여기까지 줬어요. 10까지.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10이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만 이제 조금, 10일 경우만 가능해요. 네? 나머지는 요건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제, 어림셈법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풀 때요. 거기 보시면, 9번에, 1번에 보면 어림셈법하고 이제 비율분석법은요,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에 의해서는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없다라는 단점은 있어요. 근데 간편하죠. 뭘 하지 않으니까, 할인하지 않으니까. 그쵸? 예, 간편한 방법이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나와 있죠. 승수법은 모두 자본이 회수되는 기간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순소득 승수를 자본 회수 기간이라 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조금 아까 그 의미를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법은 승수법의 역수 형태를 갖고 있고요. 수익률이 클수록 보다 유리한 투자안으로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클수록 저기 있는 승수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표현상에서 나오면 간단하게 인식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합환원율이 커지면 순소득 승수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4번에 보면 총투자액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의 비율을 지분 배당률 또는 세전 수익률이라 하며 이렇게 나오니까 틀린 거죠. 우리가 세전과 세후가 나오면 무슨 투자액? 다 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총투자액 이런 거 나오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 요건만 알면 바로 얘는 틀리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전에서도 그걸 인용해서 한번 출제를 해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10번 문제 보시면요. 투자안의 평가와 선택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 거를 선택해야겠죠. 단순 회수기간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죠. 그리고
투자안의 회수 기간이 길수록 미래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수년가가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두 개가 있을 때는 초기의 현금 투자 비용이 많은 사업을 선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틀리죠. 왜냐하면 수년가법에서는 투자 규모의 차이를 구별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나온 게 수익성 지수법이라고 그랬죠. 수년가는 유입에서 유출을 빼서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자, 유입이 101억이고요. A는. 유출이 100억이에요. 그럼 남는 게 1억이죠. 0보다 크니까 타당성이 있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도 11억, 10억. 그럼 남는 게 1억. 그럼 얘도 0보다 크잖아요. 얘도 타당성이 있잖아요. 근데 10억을 투자해서 1억 번 거하고 100억 투자해서 1억 번 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년가법에서는 이 차이가 구별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구별해 줄 수 있는 게 무슨 법? 이게 수익성 지수법이죠.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법은 투자의 효율성을 판단할 때 쓸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수익성 지수법을 대입을 하면 수익성 지수법은 유입을 뭐로 나눠서 유출로 나눠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얘는 101억이고 100억이면 나누면 1.01 나올 거고요. B를 계산하면은 10억이 11억이니까 얘는 1.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기 투자 규모가 작을수록 뭐가 커져요? 수익성 지수가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뒤에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도 인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집에서 나오는 그 내용은 조금 더 실전에서 나온 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해놓은 거죠. 실전은 간결하게 줘요. 딱 얘가 답이다.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 거는 실전에서는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 9월달 되면 동영 모의고사 해야 돼요. 9시 반까지 오셔서 문제 풀 수 있어요? 응? 10시는 돼야 되나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세요. 그때 돼갖고 9시 반 돼갖고 다 시험 보고 있는데 혼자 10시에 오게 되면 30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문제 풀면은 문제도 다 못 풀고 문제풀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응? 문제는 다 풀어야지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 보세요. 10시까지 9시 반까지 못 오는 사람은 빨리 손가락 흔들어 보세요. 빨리. 과목별로 저기 차이가 있을 테니까 빨리 얘기해 보세요. 다 9시 반에 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평상시 여러분들 모이시는 걸로 봤을 때는 9시 반에 불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응? 최천이는 9시 반까지 오나? 저기 말을 바로 못하는 거 보니까 좀 수상하고만. 그래서 나중에 시험장에 너 9시까지 입시를 해야 돼. 어? 9시까지 입시를 해야 돼. 그래야지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나중에 9시 넘으면 밖에서 그 교문 닫혀. 못 들어가. 어? 들어가고 싶어도 본관문이 잠겨 있는데 어떻게 들어갈 거야? 안에서 안 열어주는데. 어? 나머지 분들은 빨리 얘기해 보세요. 이게 9시 반에 해야 돼요? 10시에 해야 돼요? 빨리. 9월달에 할 때. 빨리 자수하세요. 또 걔네 지금 순간에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9시 반 일어놓고 나중에 한참 보고 있는데 저기서 문 삥 열고 쓱 들어와갖고 다 못 풀어갖고 그러지 마시고 다 1번부터 40번까지 본인들이 풀어야지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일단 우리 남자분들은 가능하신가요? 9시 반까지? 아, 이게 격한 웃음은 강한 긍정이라는 얘기군요. 만약에 10시에 하시면 10시 40분까지 푸시면 돼요. 40분까지 40분 시간 주는 거예요. 실전에서 똑같아요. 실전에서도 여러분들은 40문제를 받아서 50분을 쓰는 게 아니라 40분 안에 풀어야 돼요. 40분 안에 풀고 10분 쉬고 그 다음서부터 우리가 풀이를 쭉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러면서 1번부터 40번이 전범위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전범위 안에서 이제 이렇게 돌려드릴 때 실전에서 나오는 배열대로 깔아줄 거예요. 출제 비율도. 총론에서 통상 3개 나오면은 총론이 3문제밖에 안 들어가요. 경제가 한 5문제 나오면 경제는 한 5문제. 간평은 15% 내외를 내도록 했으니까 6문제에서 7문제. A형, 책형 A형이나 B형이나요. 35번부터 40번까지가 간평이에요. 배열상. 그러니까는 거기에 맞춰서 이게 쭉 문제 배열이 들어가니까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한 번 정도는 흐트러트려요.
배열을. B형을 받았을 때는 배열이 가다가 5번 단위로 바뀌어요. 문제 배열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연습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긍정형하고 부정형이 있으면, 원래는 최소 한 6대4 정도는 맞춰야 되는데, 저희가 내다보면 한 5대5 정도까지. 그러니까 긍정형의 비중이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실전에 가면. 문제도 풀면 긍정형이 있고 부정형이 있으면 긍정형이 더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알았어요. 그럼 뭐 학계로는 10시부터 하는 걸로 하죠. 10시부터 해서. 또 괜히 또 9시 반 그랬다가 또 순차적으로 오시게 되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애로사항 많아요. 다 풀고, 동시에 다 풀고, 그리고 같이 문제를 풀어가야지 그게 도움이 되지. 어느 분들은 다 푸는데 몇몇 분은 못 풀고 그러고 있으면 문제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이제 남은 기간 안에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60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다른 게 없잖아요. 뭐 6점대로 진입을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해간 최소한 1차 이상은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세종도 바닥이 좁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한 달이 건너면 금방 다 알겠던데요. 뭐 여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회계적 이익률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회계적 이익률법에 대한 거는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장부상의 이익을 분석 대상으로 해서요, 현금 흐름을 직접 고려하지는 않아요. 이거를. 근데 얘는 모두 고려하냐면요, 감가상각에 대한 것도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기초 가격이 있고 무슨 가격이 있다. 기말 가격이 있어요. 그거를 나누기 1을 해주고,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수익을 갖다가 평균 기간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 문제 할 때 포맷으로 한 번 정도는 다루게 해드릴 거예요. 이게 뭔지는 이런 거구나라는 거는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다만 지금까지는 회계적 이익률법에서 언급한 거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정도밖에는 언급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투자 대안이 회계적 이익률이 동일하다면 내부 수익률도 동일하다 그러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얘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하고 항상 일치한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잘못되어 있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 회계장부상에 다 나타나요. 1년차 얼마, 2년차, 3년차, 4년차 이렇게 쭉 나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12번에 자,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했을 때 1번에 가면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어림셈법에는 승수법하고 수익률법이 있으며 승수법 모두 투하된 자본이 회수되는 기간의 의미를 갖고 있다. 순소득은 승수는 자본 회수 기간이다. 2번에 가면 승수법 중에서 세전하고 세후 현금 수지 승수는 무슨 투자액? 그죠? 지분. 그래서 세전과 세후가 있으면 지분하고 결합을 해야 되지. 총 투자액 이런 거 나오면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에 가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있죠. 얘네는 세후 기준 한다고요. 아까 제가 저기다 그랬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현금 수지를 할인하는데 그 현금 수지가 뭐가 대상이 된다? 세후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5번에 가면 어림셈법 중에서 승수법에서 승수는 클수록 유리한 투자하니 되니까 틀렸죠. 승수는 작을수록, 수익률은 클수록. 그런 기본 원리도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되죠. 문제 풀 때. 간단하게 해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13번에 보면 비율 분석법이라고 있을 때요.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재무 비율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무슨 비율이 있어요? 대부 비율. 그 다음에 얘는 시험상에서 인용 잘 해줘요. 부채 감당률 있죠. 네. 부채 감당률은 공식이 어떻게 돼요? 부채 감당률은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에 빼야 되죠. 네, 그게 공식이에요. 얘는 부채 서비스액분의 뭐예요? 순영업소득이니까. 그러니까 요거 순서를 알고 있으면 활용이 많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혹시 만약에 부채 감당률을 구하라 그러는데 공식이 기억이 안 나면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쭉 해주게 되면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제 부채 감당률은 이렇게 구한다고요.
이렇게.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순서만 알아도 이건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요. 일명 뭐 손익분기점율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쵸? 근데 이제 보면 부채 감당률은 1보다 클 걸 요구하고요. 예, 얘는 1보다 작아야 돼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유효 조소득이 총수익이죠. 총수익에서 경비하고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작은 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100이에요. 얘가 20이고 얘가 30이에요. 그러면 100분의 50이니까 0.5죠. 예, 여기서 얘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작은 거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120이 되면 100분의 150이잖아요. 그럼 1.5가 되죠. 그럼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크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 다음에 얘도 작년에 이거 계산하라고 문제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조소득이요. 가능이 있고 유효 조소득이 있는데 통상 이제 가능 총소득을 써요. 이게. 근데 작년에도 이제 그걸 준 거예요. 가능 총소득 기준으로 구하라고. 그렇게. 왜냐면 그걸 안 주면 또 이인청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가능을 쓰는 건지 유효를 쓰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또 이렇게 반박할까봐. 그래가지고 준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는 얘가 일단 지문으로 많이 쓰인다는 거. 부채 감당률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13번의 1번 지문에 보면요. 부채 감당률이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지 나타내는 비율로서 1에 가까울수록 대출자나 차입자는 모두 위험에 처하게 되죠. 얘가 1이란 얘기는 부채 서비스액도 100만 원이고 순영업소득도 100만 원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1이 크면은 이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1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1보다 점점 더 뭐 할수록 커질수록 그렇죠? 이걸로 이걸 감당하기에 충분하잖아요. 융자 상환 능력이. 근데 얘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1에 가까워지게 되면은 대출자나 차입자나 다 위험한 지경에 처하겠죠. 1에 가까울수록.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이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을 말하죠. 값이 클수록 채무 불이행 시 원금 회수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없어요? 대부 비율이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크기를 비율로 표시한 거잖아요. 얘가 만약에 1억인데 6천을 빌려줬으면 비율이 60%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얘가 1억인데 8천을 빌려줬으면 이게 80%일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생길 때는 돈 회수하기가 더 어렵겠죠. 빌려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영업경비 비율은 영업경비가 유효 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3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그렇진 않아요. 유효 조소득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뭐라고? 조소득이에요. 그냥 조소득. 조소득이고 구별을 해줘요. 나중에 문제를 낼 때. 예, 그래서 이게 반드시 유효 조소득이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실전에서는 어떻게 해줬냐면 이렇게 준 거예요. 가능 총소득을 3억을 줬어요. 3억을.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그 공실이 몇 프로냐면 10% 줬어요. 그럼 3억에 10%면 얼마 빼요? 그럼 유효가 2억 7천 나왔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순영업소득을 2억 1천을 줬어요. 그리고 조소득은 가능 조소득을 기준으로 구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영업경비가 얼마겠어요? 6천이지. 요즘 패턴을 이렇게 해줘요. 영업경비를 여기다 6천이라고 깔아주진 않고 앞에 하고 밑에 거, 위에 거하고 밑에 거를 주고 차익을 구하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얘가 3억이니까 3억에 6천이면 20%일 거 아니에요. 3이 6이니까. 요게 답이었어요. 요게 20%가. 그러니까 계산 논리라는 것도 그거 구성을 알면 바로 풀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렇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기 3번 지문과 같이 유효조소득이라고 인식하지 마시고 뭐라고? 조소득인데 출제가 만약에 나오면은 가능인지 유효인지를 구분해서 알려줘요. 식별을.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률은요. 유효조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비율이며 그 값이 클수록 채무불이행 가능성은 작아진다 그러니까 틀렸겠죠. 값이 클수록 좋다고 그랬어요? 작을수록 좋다고 그랬어요? 작을수록. 얘는 클수록. 어? 제목이 부채 감당률이잖아요. 그죠?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1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은요.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조소득의 비율을 말하고 얘의 역수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조소득 승수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 가시면요. 비율 분석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영업경비 비율은 영업경비를 부동산 가치로 나눈 게 아니죠. 조소득으로 나누어서 구한 거죠. 그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도요. 순영업소득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겠죠. 여긴 조소득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훨씬 큰 경우에 대부 비율이 매우 높다면 정해지렛대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가 크다는 얘기예요. 순 영업소득이. 그죠? 얘가 크게 되면 그만큼 지분에 대한 대가도 커질 수가 있어요. 이거를 빼고 나온 게 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요거 빼고 나온 뭐를 가지고 세전 현금 수지 가지고 자기자본 수익률을 측정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정해지렛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자본 수익률 구하는 거 기억하시나요? 지렛대 효과에서? 그것도 알려드린 거 기억 못 하시나요? 우리가 자기자본 수익률도 구할 때 보면 뭐가 있어요? 총자본 수익률. 얘를 뭐라고 그래요? 종합수익률. 얘는 어떻게 구해요? 총투자액에 대한 뭐? 그게 이거라고요. 아까 조금 아까 했던 종합환원율.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자본 수익률이 있죠. 자기자본 수익률은 어떻게 구해요? 이걸 지분 배당률이라고도 얘기한다고요. 그럼 뭐겠어요? 지분에 대한 뭐? 세전이잖아요. 근데 순영업소득이 크면, 그죠? 크면 클수록 이걸 빼고 남은 액수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분에 대한 대가가 그만큼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해지렛대 효과가 나타나도 크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시면 원리가 간단한 거예요. 이게 요 안에서만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갖고 요 의미만 알면은 푸는 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1보다 작으면 감당이 돼야 안 돼요. 감당이 안 되죠. 그렇죠? 15번에 가시면 비율 분석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부채 감당률이 1이라는 것은 세전이 0이라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있는 부채 감당률 있잖아요. 여기 부채 서비스액이 1000만원. 순 영업소득이 1000만원이에요. 그럼 1000분의 1000이면 1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순 영업소득이 1000인데 얘가 1000이잖아요. 그럼 얘가 0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부채 감당률이 1이면 세전 현금 수지가 0이 된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거기까지 나오는 건 아니고 인용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 어떻게 인용했냐면 기출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순 영업소득하고 세전은 같을 수도 있다.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뭐가 없으면, 융자가 없으면, 융자가 없으면 부채가 없으니까 얘가 1000이면 얘도 1000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낸 걸 가지고 문장을 또 구성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뜻이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보다 크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이 내용 안에서. 그러니까 몇 가지 원리만 내가 이해를 하면은 문장이 나왔을 때 이게 식별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그 집에서 또 예습도 해오셨겠죠? 최선이 이거 예습해왔나? 예습해왔어? 아, 요즘에는 학교로는 예습 안 해? 그럼 요즘 민법 해? 아, 그래? 그럼 학교로는 어느 정도 됐나 보지? 학교로는 모의고사 보면 한 60점 이상 나와? 언저리까지 나와? 뭐 6점 정도 나와? 아, 그렇게는 안 나와? 그럼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돼. 오늘부터 또 한다고? 이거 민법하고 이게 학교로는 있으면 얘를 일주일을 얘를 보고 얘를 일주일을 보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얘 이틀 보고 얘 이틀 보도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둘이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둘이. 그래야지 기억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기억이. 그래야지 정리가 되지. 한쪽을 보고 나머지 한쪽을 등한시하면 얘는 또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장 심할 때는 그렇잖아요. 보고 고개를 드는 순간에 까먹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애 갖고 이렇게 무슨 바람 같다고 이렇게 쓰고 갔다 스쳐가는 거 같이 그냥 휘우르 가는 거예요. 그냥 올 때만 잠깐 느끼는 거예요. 뭔가 느끼는데 보면 간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이걸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알아셔야 되는 게 학원에서 그래서 하는 9월 10월 과정이 반복이에요. 반복. 집중. 일주일에 이게 전 과목이 돌아가잖아요. 일주일에 4번이. 그러니까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무진장하게.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기억을 유지시킨 상태에서 집어오는 거예요. 무진장 반복을 시켜서.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감각적으로 찍게 돼 있어요. 얘인 것 같다. 그동안에 내가 하도 많이 들었던 경험에 의하면 얘가 답인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지문이 간결하게 주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은 탁 맞출 수가 있게끔. 시험장 들어가시면 12문제에서 15문제는요, 답이 보여요. 그냥 찍을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거는. 나머지 한 10문제 내외를 가지고 그 안에서 누가 좀 더 하나라도 더 맞느냐. 이거 관건인 거예요. 큰 저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마 40번까지 가는 동안에도요, 시간은 25분에서 30분 정도 쓸 거예요. 그게. 모르면 넘어가니까 다 안 풀고. 그러니까 40번까지 가도 그 정도 시간은 이미 쓴다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가지고 그때 내가 몇 개 맞고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고 한 20여 개 이상이 넘었다 그러면 또 어디로 가야 돼요? 민법으로 또 가서 민법도 풀어야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 민법도 좀 쉽게 나온 애들은 답을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공부를 전혀 안 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놓고 전체적인 딱 흐름을 놓고 내가 몇 개 정도를 맞은 것 같은데 몇 개를 더 맞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만 찾아가지고 계속 걔만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버리고. 이게 실전이잖아요. 실전. 우리는 60점만 맞아서 2차로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응?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문만 열면 올라갈 수 있는데. 그죠? 안으로 당겨야 되는데 밀고 있어봐야 안 열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잊어먹는 거는 정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잊어먹는 거는, 지금 아니, 현재 솔직히 말해서 안 잊어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희들도 잊어먹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무진장하게 반복을 하잖아요. 그렇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투자만 계속 해요. 에? 오전하고 저녁하고 계속, 낮에까지도 계속 해요. 투자만 계속. 그러면 좋든 싫든 간에 이게 붙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10수년을 하면은 내용이 다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래 했던 그 영역에서 많이 오래 하시게 되면은 감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느 원단 오래 취급하신 분들은 원단 이렇게 하면 손으로만 비벼도 재질을 아시더라고요. 그 얼마나 그게 오랜 경험이었겠어요. 손끝에서 느끼는 그 감각이 있죠. 그런 게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면 나와요. 많이 하신 분은. 그냥 머리는 생각하기 전에 손이 먼저 가서 대고 있어요. 이렇게. 걔가 답이라고. 그러니까 기운들 내시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죠. 자, 16번에 가시면 어림셈법하고 비율분석법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표현은 1번은 잘 나와요. 승수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예, 안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비율 분석법으로 투자 판단을 할 때는요, 동일한 투자 대안이라면 사용하는 지표에 따라 결정이 다르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틀리죠. 예를 들어서 부채 감당률을 기준으로 하느냐, 채무 불이익률을 기준으로 하느냐, 뭐를 기준에 따라서는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5번에 보면 어림셈법에서는 한 가지 방법에서 계산된 비율을 다른 방법에서 계산된 비율과 직접 비교하는 게 용이하지 않죠. 왜 용이하지 않냐면 얘는 할인하지 않잖아요. 근데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할인하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나올 수가 있죠. 특히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회수기간법인데 회수기간법도 단순 회수는 있고 현가 회수기간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서로 뭐가 달라요? 기간이 다르죠. 어느 게 더 보수적인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게 더 회수기간이 길게 나타나요. 단순하고 현가 중에. 단순을 빼고 얘기해 보세요. 어느 거? 현가. 현재 가치로 할인하니까 금액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회수하는 기간이 길어지겠죠. 그죠? 뒤에 가면 또 나와요. 그래서 17번에 보시면요. 1번 지문에 어림셈법은 장래 예상되는 1년간의 영업소지 계산의 결과를 보유기간 동안 동일하다는 가정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고요. 승수법은 자 얘기한 거죠. 그 값이 작을수록 유리한 투자안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수익률법은 클수록 유리한 투자안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부채 감당률의 크기가 1보다 크다라는 것은 세전현금 수지가 0보다 작다는 걸 의미한다니까 틀렸겠죠.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부채 감당률 공식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얘라고요. 부채 서비스분의 순영업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공식인 거니까 요거 순서를 알아두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얘가 2보다 크다라는 것은 얘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일 때 얘가 한 120만 원만 돼도 그렇죠. 그러면 120으로 100만 원 갖고도 얼마 남아요? 20만 원 남으니까 그렇잖아요. 얘가 0일 수가 없잖아요. 0보다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고 5번에 보면요.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채잔금으로 표시할 수 있고요. 이 값은 경우에 따라 100%를 넘을 수 있다고 해놨죠. 100% 넘을 수 있다는 거는 결국 뭐 그런 얘기잖아요. 부동산의 가치가 저당 잔액보다 작아지면 100%가 넘어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치가 떨어져서. 원래 대부 비율이 부동산 가치에 대한 뭐예요? 융자감의 비율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가치가 1억짜리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융자를 8천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몇 프로예요? 80%잖아요. 근데 가격이 떨어졌어요. 한 30%. 그럼 7천에 대한 8천이니까 당연히 100% 넘어서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18번에 가면요. 어림셈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이번에 세전현금수지 승수는 세전현금수지에 대한 총투자액이라니까 틀렸겠죠. 무슨 투자액? 그렇죠. 지분투자액. 종합환원율은 순소득 승수의 역수란 얘기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순소득 승수가 10이라는 것은 총투자액을 회수하는데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몇 년이 소요된다? 10년. 그러면 종합자본 환율도 몇 프로란 얘기예요? 10%란 얘기죠. 한쪽이 10이면 한쪽이 10이 된다고 그랬었죠. 그런 원리만 이제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뒷장에 넘어가시게 되면 19번에 자, 우리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4가지. 순수, 내현. 그래서 몇 가지? 4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그 5번이 순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번이 수잖아요. 4번이 내고 2번이 현이니까 순수 내현. 그래서 걔네고 오른쪽에 회계적 이율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20번에 보면 역수관계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1번에 보면 감채인계수가 연금의 현가계수하고 역수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죠. 왜냐하면 감채인계수는 무슨 가치 구할 때 쓴다 그랬어요? 미래가치고 미음 들어간 애는 걔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종합환원율은 뭐하고 역수라고 그랬어요? 종합환원율은
순소득 승수. 그죠? 얘하고 종합환원율하고 역수잖아요. 이렇게 나는데. 이게 종합환원율이라고도 쓰고요. 종합자본환원율이라고도 써요. 얘는 총투자액에 대한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둘이 역수잖아요. 얘하고 얘하고. 순소득 승수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세후 수익률은 뭐하고 역수냐면 세후 현금 수지 승수하고 역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 역수관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역수관계. 화폐 시간가치에서는 특히 역수관계는 분명히 구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1번에 보시면 다음 자료에서 예상이 되는 세후 지분복계액의 현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자, 거기 보시게 되면 1년 후에 세후 지분복계 계산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 가격에서 뭐 빼고 경비 빼고요. 나오면은 순매도액이고 여기서 미상환 저당장금을 빼야겠죠. 나오는 게 뭐가 있다? 세전 지분복계. 여기서 뭐 빼면요. 자본이득세를 공제하면 그럼 나오는 게 뭐? 세후. 그렇죠? 거기 보면 1년 후에 예상 매도 가격이 얼마라고 줬어요? 5을 줬고요. 매도 경비가 매도 가격의 5%라고 그랬죠? 네. 5%면 얼마겠어요? 그러면 얘가 4억 7,500만 원 이렇게 남겠죠. 그 다음에 미상환 저당장금이 얼마래요? 2억. 그러면은 얘가 2억 7,500 이렇게 했고요. 자본이득세가 얼마냐면 3,500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남는 게 2억 4,000만 원. 그렇겠죠? 그래서 근데 거기 보시면은 지분복계액의 현가가 얼마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수익률 몇 프로를 줬어요? 20%. 그러면 1.2로 나누라니 할인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온 게 얼마? 2억.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에 가시면요. 22번하고 23번이 있어요. 이거 그때 이거 푸는 요령 알려준 거 기억하시나요? 이거? 일단 22번을 보시면요. 가용자금의 범위잖아요. 이거 우리가 가용자금의 범위에서 푸는 거에 대해서 한 거 기억하시나요? 저쪽에다 그려놓고. 자, 일단 거기 한번 보시면요. 내부 승률법에 있을 때 투자의 우선순위가 CADB라고 해놨죠. 그쵸? 예. 네. 그러면 얘는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쵸? 괜찮아요. 또 하면 되죠, 뭐.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듣고 난 다음에 그게 기억이 쭉 나면은, 그러면 그게 우리가 비정상인 거죠. 그죠? 잊어먹는 게 사람 인간적인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또 하면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지금 많이 실수도 해보고, 틀려도 본 다음에, 언제 맞추면 돼요? 10월 28일 하나 맞추면 되는 거예요. 지금 10번 틀리고, 그날 한 번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쵸? 뭐 어렵게 생각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만 잊어먹는 거 아닌 거예요. 그죠? 그거는 제가 잘 알잖아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니까. 잊어먹는 건 지역 불문이고 다 똑같아요. 거기는. 그죠? 뭐 선생님 뭐 물어보면 못 들은 차는 것도 다 똑같아요. 그거는 뭐 저기 할 게 없어요. 그죠? 근데 희한하게도 선생님 뭐 이런 거 잘못 쓰면은 바로 지적을 해요. 그건 또 똑같아요. 모든 학원들이. 그리고 비 오는 날 일찍 끝내주면 그것도 무지하게 좋아요. 그것도. 어제 제가 저쪽 노량진 소개했는데 빨간 날이니까 핫반이잖아요. 핫반인데 오후에 거기 특강하는 게 있어가지고 특강 수업이 걸렸는데 빨간 날이니까 그걸 다음 주로 미뤄드리겠다고 한 번 남았는데 그랬더니 엄청 좋아가지고 어쨌든 뭐 오전 수업 마치고 비 어저께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오전 수업 마치고 끝나고 하니까 갑자기 시간을 무지장히 번 것 같을 거 아니에요. 표정이 참 행복해 보였었어요. 시험은 시험이고, 근데 그날의 행복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러고 있을 때 갑자기 선생이, 자, 오늘은 일이 좀 있어가지고 12시에 끝내드리겠습니다. 그럼 갑자기 부자가 된 듯한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제 경험상, 그래서 학생분들이 늦게 끝낸다고 좋아하는 사람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쨌든, 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만 잘 해서 하면 되죠. 뭘. 안 되는 것까지 무리하게 할 거 뭐 있겠어요. 그것만 잘 하셔도 무난하게 갈 수 있어요. 대신에 조금만 시간 투자는 좀 해주셔야 돼요. 그죠? 빠지지 마시고. 자, 수년가가 얘는 900만 원이고요. 얘는 700만 원. 얘는 내부 수익률을 기초했더니 20%, 23%. 그 다음에 얘가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수년가법은 수년가의 크기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수년가가 제일 큰 애를 선택하니까 뭐가? C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A죠. 그 다음에 D, B. 얘는 이 순서고.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의 크기로 판단해요. 제일 큰 게 뭐예요? B. 그 다음에 A, D, C. 이 순서잖아요. 그죠? 우선순위가. 수년가는 이 수년가 있죠? 수년가법. 요 크기로 판단하니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얘는 이 내부 수익률의 크기로 판단하더라. 그래서 거기 보면 1번에 내부 수익률법에 의한 투자의 우선순위가 CADB라고 해놨잖아요.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년가법의 투자 우선순위가 BADC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수년가법하고 내부 수익률법을 바꿔서 얘기한 거죠. 1번과 2번 지문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수년가법에 의하면 A와 C에 투자함으로써 부의 증대를 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그 A하고 뭐하고 C 있잖아요. 요거 두 개가 수년가가 제일 크잖아요. 여기에 투자하면 부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왜 틀리냐면 가용자금은 1억 원을 줬잖아요. 근데 여기 C는 7,500이니까 어디랑 결합을 해도 1억을 초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는 투자 안에서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갔는데 부의 극대화를 달성한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자자가 부의 증대를 최고로 한다 그러면 내부 수익률법에서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1억 원의 가용자금의 범위 내에서 수년가법을 써서 우리가 투자안을 조합하게 되면 C를 배제한 상태에서 선택해야겠죠. 그러면 수년가에서는 A하고 D를 선택해야 돼요. 수년가 큰 애고 얘는 1억을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4천밖에 안 필요하니까. 1억의 범위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요거 두 개를 합하면 얼마 나와요? 1,700 나오잖아요. 수년가법에서는. 뭐하고 뭐를 결합했을 때? A하고 D를 결합했을 때. 근데 내부 수익률법 있죠? 얘는 내부 수익률의 크기로 판단하잖아요. 그럼 얘는 B하고 뭐를 선택하겠어요? A를. 그럼 얘를 선택해서 나오는 게 얼마예요? 1,600이죠. 그러면 부의 극대화의 판단 기준은요. 이 크기를 갖고 판단해요. 수년가의 증분으로. 그러니까 무슨 방법이 더 부의 극대화를 판단할 때는 무슨 법을 쓰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수년가법을.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의 극대화를 판단하는 기준은 내부 수익률의 크기가 아니라 수년가의 증분이 있죠. 얼마나 더 늘어났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그래서 틀렸다는 거고요. 그래서 3번에 보면 나와 있죠. 내부 수익률법에 의하면 A와 B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고 부의 증대는 얼마가 된다. 1,6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내부 수익률법은 B하고 A만 투자할 거 아니에요. 내부 수익률이 제일 큰 애를 투자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얘가 실전에서 나온 적은 없는데 그거 하나는 알아달라는 거죠. 부의 극대화를 판단하는 기준은 수년가의 크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수년가의 크기를 판단하는 수년가법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 정도만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시죠.